때는 녹화해 주세요 하고 꼭 문자를 또는 카톡을 날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많이 늦어가지고 그냥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162페이지 7번 근로소득세 납부 전표를 입력하면은 날짜를 3월 10일로 해서 자, 구분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하면 빠르죠. 그래서 구분에다가 1 하면 출금이잖아요. 출금이라는 것은 대변이 현금이 되는 전표예요. 자, 차변에 오는 게 예수금이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예수 254 예수금. 예수금의 거래처 코드는 없습니다. 적요는 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거니까 1번 적요 쓰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등 예수금 납부. 자, 급여 지급하는 2월 25일 날 소득세를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납부할 때 차변의 예수금, 급여 지급할 때는 대변의 예수금, 이렇게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금액은 225420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번 건강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 자, 날짜는 3월 10일이고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네.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같은 건강보험료죠. 따지고 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내는 거예요. 자, 얼마를 냈는가? 네, 여기 보니까 50만 2,200원을 냈는데 여기 설명을 더 읽어봐야죠. 50% 25만 1,100원은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인 25만 1,100원, 절반이잖아요. 그거는 예수금이다 이 말이에요. 원천징수한 금액이다. 예수금이다. 나머지는 회사 부담했다. 이건 예수금이 아니죠. 네,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를 뭘로 처리해야 하느냐? 괄호 속에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할 것. 이렇게 되게 시험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한 것은 알려주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50%는 원천징수한 거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돼요. 다른 거 마땅하게 처리할 게 없어요. 이게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은 그 건강보험료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근로자가 본인이 바로 혜택을 개인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직장 의료보험이 아닌 지역 의료보험인 경우는 아무도 보태주지 않죠. 본인이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들은 회사가 절반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일종의 복지제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사를 취업할 때 4대 보험이 가입이 되는 회사인지 안 되는 회사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도 일종의 그 회사의 기본 복지가 되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50%는 회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건 회사의 경비로 처리합니다. 회사는 이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러면 여기 분계를 여러분 쓸 수 있죠? 자,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겠죠. 가로 열고 신한은행이니까 이게 502,200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거잖아요. 감소한 자산은 대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금, 아까 위에서 세금 낸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금 차변에 와야죠. 세금 냈으니까 예수금이 25만 1,100원. 또 나머지는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차변에 쓰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 25만 1,100원. 네, 이렇게 차변 요소가 2개, 대변 요소 하나인데 차변의 개정 과목은 하나는 예수금은 부채 감소에 해당이 되고 복리후생비는 비용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예. 부채 감소, 비용 발생 다 차변 요소예요. 거래액 8요소에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이죠. 그래서 말이 되죠. 예,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겠죠. 납부했으니까. 그리고 납부했으니까 회사가 부담한 건 비용 발생했고 종업원 거 내준 거는 이제 우리가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의무가 감소했죠. 의무가 감소, 즉 부채 감소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변형입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에 보면은 날짜가 위에 날짜가 나와 있네. 여기 3월 10일 날 납부했다. 네, 같은 날입니다. 자, 소득세 납부한 그 바로 밑에다가 또 입력합니다. 대변부터 입력할까요? 4.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은 앞으로는 이제 검색하지 마시고 103번이라는 거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시험도 보고 만약에 그럴 거라면은 속도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네, 속도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검색만 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는 개념 과목들은 이렇게 외워서 하는 걸로. 103번은 좀 외워보세요. 보통예금. 자, 은행을 코드에다 입력합니다. 네, 은행은 신한은행이었죠. 코드에다가 신한하고 엔터 치면은 신한은행 보통. 적요에다가는 우리가 그 건강보험료 납부가 적요에 혹시 만들어져 있는지 쭉 훑어보니까 안 만들어져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적요에다가 건강보험료 납부라고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502 200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제 차변 예수금부터 입력할까요? 3번 차변. 구분해서 일단 3번 차변 예수 254네요. 예수금 뭐 이런 것까지 외울 수는 없어요. 검색을 하면 되니까. 자, 예수금은 거래처 필요 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고. 적요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 네, 네, 없네요. 그냥 위에 거 복사하면 되겠네요. 엔터로. 건강보험료 납부. 그리고 50%에 해당하는 251100 또 차변 복리후생비 복리로 검색해 보세요. 자, 코드가 511, 611, 711, 811 이렇게 4개가 나올 때 여러분이 복리후생비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냐? 우리 회사가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제조원가는 있을 수가 없고 600번, 700번은 분양원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원가더라? 하여튼 건설업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양회사라든가 건설회사에서 쓰는 것이 600번대, 700번대거든요. 그러니까 500번대 비용은 제조원가 그리고 800번대 비용이 판매관리비예요. 우리는 전부 판매관리비로 해야 돼요. 그래서 811번 복리후생비 코드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거래처는 뭐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적요에다가 역시 엔터로 지나가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라고 해주시고 금액은 똑같이 251 100원 이렇게 엔터 치시면 되죠. 밑에
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서 9번을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네. 우리가 이제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의 자치단체에다가 또 납부를 합니다. 아까 소득세는 세무서로 가는 거고요. 예, 세무서 소득세과가 그 돈을 챙겨가지고 정부 예산으로 쓰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니까 이천시다 그러면 이천시 세무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 자,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현금 납부했어요. 네, 그리고 소득세 분계하고 똑같죠. 대변이 현금이고요. 금액은 22,530원. 차변이 예수금이고요. 지방소득세도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거잖아요. 예수금이 22,530원. 부채 감소. 자, 현금 납부한 거니까 이건 출금전표로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날짜는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영수증에 보면은 여기 수납인에 3월 10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에다가 계속 입력합니다. 출금, 그리고 예수금 254,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요, 지방소득세 납부라고 이렇게 타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그리고 금액은 22,530원 2253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한 영수증, 세금 납부한 영수증, 이런 것들이 이제 증빙이었어요. 자, 이번에 10번은 통장의 거래 내역을 증빙으로 가져가는 그런 거래입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가 밑에 내용을 읽어볼게요.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네. 계약금을 지급한 겁니다. 계좌 이체해가지고.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해가지고 그 거래처로부터 뭐 계약금 받았다는 뭐 확인서 해달라 이런 거 요즘 안 해도 됩니다. 자, 뭐가 증빙이 되냐면 우리가 계약금을 이체시킨 이 거래 내역 요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요 자체가. 만약에 계좌 이체를 안 하고 직접 현금으로 갖다 주었다면 입금표라는 걸 받아와야 됩니다. 현금 받았다는 그 확인증이 입금표예요. 근데 요즘에 아마 현금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준다든가 이런 일은 서로가 번거로워요. 그런 건 입금표 써줘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뭐 드물겠죠. 그런 일은. 요즘은 거의 다 뭐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계좌 이체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증거가 남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계약금을 송금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 회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163페이지 10번입니다. 163페이지 10번.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자,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있는 거 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자,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감소는 대변이니까 여러분은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450만 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차변을 뭐로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계약금과 관련된 개념 과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자로 시작이 됩니다. 계약금과 관련된 게 선자로 시작돼요. 계약이라는 건 선계산을 한 거거든요. 선계산. 먼저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선급. 해가 뒤에 금. 선급한 돈에서 선급금이라고 그래요. 선급금. 이거 개정 과목이에요. 선급금. 예,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또 계약금을 만약에 받았다. 우리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금을. 예. 우리 회사의 매출 거래처로부터 우리가 계약금을 받을 때 있어요. 그러면 미리 받았다. 받을 선수금. 자, 여러분, 계약금 관련된 개념 과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급금, 선수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선급금, 자산증가. 예. 계약금 지급했는데 왜 선생님 자산 증가했죠? 감소한 거 아니에요? 감소는 보통의 금이 감소했고, 그러면 왜 선급금은 자산을 증가했느냐? 이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간에서 질문을 안 합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려고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회계는 복식부기예요. 복식부기는 항상 결과와 원인으로 기록을 합니다. 항상 이중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결과와 원인. 네, 결과와 원인. 네. 그러면 보통예금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만약에 이걸 결과라고 한다면, 보통예금이 감소한 원인이 뭐냐? 원인도 기록을 해야 돼요. 그 원인은 계약금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개정 과목에 계약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안 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은 선급금과 선수금 개정 과목을 쓰는데, 선급금은 우리가 지급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했으면은 우리는 지금 무슨 권리가 생겼냐면은, 이 거래처, 여기 지금 보니까 데일리룩에다가 보냈는데, 데일리룩으로부터 상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다. 바로 권리가 자산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선급금이라는 건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선급금 450만 원 하면 자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부기, 우리가 이제 현금 출납장, 집에서 가계부 쓰던 장부만을 자꾸 생각하면은 계약금 지급했으면 자산 감소하지. 예. 근데 또 자산 증가는 왜 있는 거지? 예, 거기에서 이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 이 회계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복식으로 기록하니까. 예, 우리 회계는 복식으로 기록해가지고요. 차변 요소, 대변 요소로 이중으로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합계가 딱 맞아야 장부가 제대로 기록이 됐다. 이런 걸 검증해 나갑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은 기록할 때마다 언제나 금액이 똑같이 기록이 돼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하게 우리가 지금 전표를 입력하고 있잖아요. 차변 항목이 2개이든 3개이든 관계없이 그 합계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하고, 여러분이 아마 그 회계의 그 순환 과정에서 복식의 그 분계의 원리 때 제가 그 설명을 좀 했을 거예요. 살짝. 예.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건 무엇이고, 예. 그리고 우리 복식부기라 하는 것은 결과와 원인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일치한다. 언제나.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표 입력하면서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이론 같은 것을 다시 다져 나가는 거예요. 이론이. 자, 그러니까 차변은 선급금, 대변은 보통예금인데 두 개 다 개정 과목 옆에 괄호해 가지고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선급금은 데일리룩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두 개 다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급금은 채권이거든요. 권리. 권리는 누구에게 내가 권리가 있느냐를 명시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받을 권리가 있냐. 데일리룩에게 받아야 된다. 라는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채권과 관련된 것은 항상 거래처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개정 과목에는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작성할 때도 선급금하고 금액 450만 원만 쓰는 게 아니라 선급금 괄호 열고 데이 이렇게 거래처를 내가 코드로 넣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대변도 마찬가지. 보통예금 450만 원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보통예금 괄호 열고 신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3월 20일이죠. 자, 날짜를 일반 전표 날짜를 3월 20일로 바꾸시고, 차변부터 할까요? 3번. 차변에 선급, 금 131번이네요.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코드에다가 대일 1002번. 적요는 상품의 계약금인단 말이죠. 상품 없네요. 그런 적당한 것이. 네, 여기다 그냥 계약금이라고 하죠. 상품 계약금. 상품 계약금이다. 금액은 450만원 4500 플러스. 자, 대변 4번 하시고 103번 보통예금 103 하면은 더 빠르겠죠. 보통 검색하는 것보다. 보통예금부터 한번 하나씩 암기해서 써보세요. 자,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 네, 적요는 엔터로 복사하면 위에 거 상품계약금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적당하고요. 금액은 4500 플러스 4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급금도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고요. 보통예금도 은행을 거래처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증빙에 대한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번호가 10번까지 간 거 보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모두 10가지 증빙을 우리가 연습을 해본 것 같아요. 164페이지부터는 그 풀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으로만 그냥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그걸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했다가 뒤에 여기 풀이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분계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책으로만도 공부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앞에서 꼭 입력을 해봐야 이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만 공부하실 때는 앞에 문제를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본다든가 핸드폰에 이렇게 입력을 해 본다든가 해놓고 나중에 뒤에 풀이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핸드폰에 입력한 답하고 맞는지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확인이 되겠죠. 풀이가 166페이지까지 쭉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66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증빙을 보고 날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물론 문제에서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날짜를 적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날짜를 말하지 않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다라고 이렇게만 설명을 해놓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전표 날짜를 며칠로 해야 되지? 이때는 증빙을 봐라 이거예요. 그 영수증의 날짜를 보고 해야 된다. 차변과 대변, 금액, 그리고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 모두 정확해야 됩니다. 차변, 대변을 뒤바꾸는 거꾸로 해놓는다든가 금액이 틀렸다든가 계정 과목이 틀렸다든가 거래처에 코드를 안 넣었다든가 또는 틀리게 넣었다든가 하면은 그건 틀린 거다 이거죠.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채권, 채무, 예금 관련된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16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할 지식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이란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론에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얘기는 언급이 없었어요.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요. 법인세를 납부할 때 영수증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산세. 그때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가산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돼요. 법인세 신고할 때. 자, 그러면은 가산세는 안 내면 더 좋은 거죠. 안 내면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영수증 때문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느냐? 세금을 더 내는 걸 가산세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빙이란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한다. 일정 사업자와 거래 건당 3만원을 3만원 초과의 지출 거래 시에는 자, 거래 건당 3만원이에요. 거래 건당 3만원 초과의 지출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정규 증명 서류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적격 증빙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적격 증빙, 정규 증명 서류 같은 의미다. 거래 건당 3만원 초과인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규 증명 서류가 뭐냐? 4가지입니다. 4가지. 그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제가 여러분 이거 암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전표관리 시험 보는 날 요거 쓰는 건 제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정규 증명 서류 네모를 4칸을 만들어 놨어요. 2칸은 내가 채워놨어요. 나머지 2칸을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정규 증명 서류 4가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세금 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세금자 뺀 계산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전표 뭐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냥 영수증하고 달라요. 현금 영수증과 그냥 영수증은 다릅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과 그냥 영수증이 어떻게 다르냐면 현금 영수증은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그러한 기계에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 기계에서 발행을 해야 그것이 국세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우리 사업자가 오늘 현금을 10만원 받았다 라고 현금 수입이 있었다 하는 것이 국세청에 전송이 돼요. 그냥 영수증은
무슨 영수증이냐면 종이로 쓰는 영수증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 가면서 밥을 먹고 영수증 해주세요. 그러면 식당 사장님이 바쁘다고 영수증을 쫙 찢어가지고 빈 영수증을 주면서 여기서 쓰시라고. 내가 28,000원어치 밥을 먹었는데 그냥 빈 영수증 주는 거예요. 그냥 쓰라고. 이런 것이 그냥 영수증이에요. 원래는 써서 줘야죠. 원래는 써서 주는데 28,000원어치 먹었는데 내가 거기서 280만원어치 먹었다고 써도 식당 사장님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빈 영수증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한 영수증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약간 신뢰가 아주 많이 떨어지죠. 약간이 아니라 이게 정확한 거래인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영수증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거는 별 의심이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거래건당 3만원 초과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 증명서류 받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취 안 했어요. 영수증을 그냥 받았어요. 수취하지 않았을 때는 지출 증명 미수취 가산세 그 영수증의 금액의 2%를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영수증이 있었는지를 쭉 명세를 작성하는 게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작성이에요. 여기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말은요. 제출 의무가 없다는 말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신고할 때 제출은 안 하지만 우리가 가산세가 얼마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겁니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밑에 네모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정규 증명서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원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3만원 초과 거래는 정규 증명서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출 증빙 수취.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3만원 초과 거래 중에서 제외 대상 거래가 있으므로 검토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3만원 초과 거래 중에 정규 증명서류 받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아니 정규 증명서류 받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제외되는 것도 많다 이거. 제외되는 거. 가산세하고 가산세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소득세 납부한 그런 소득세 고지서라든가 이런 거, 소득세 영수증. 그건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계산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거 3만원 넘었는데 정규증명서류 4가지에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 이것도 가산세를 내야 되나?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 입력하면서 제외 대상 거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대상 거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만원 초과라고 해서 정규증명서를 안 받았다 해서 모두가 다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번 수행 과제 한번 해볼게요.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거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명세서를 제출을 하는 대상이라고 그랬네요. 이거 말은 뭐냐면 가산세 대상이라는 뜻이네요. 왜 가산세 대상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구점이 사업자네요. 문구점이 사업자. 여기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화이를 6만원어치를 샀네요. 6만원어치.
그럼 3만 원 초과인데 사업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소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금융세를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네. 그러면 이제 회계처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처리부터 보면은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소모품비 비용 발생이죠.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 6만 원. 현금으로 샀죠? 대변의 현금 6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 먼저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기죠. 전표를 자 4월 2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4월 2일로 날짜 바꾸시고 출금 구분은 1번 출금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예, 소모품비 근데 꼭 800번대 써야 됩니다. 830. 자, 거래처는 호서문구에서 샀네요. 예, 호서문구라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코드에다 쓸 필요는 없고요. 비용이니까. 적요에다가는 화일 구입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화일을 구입했어요. 금액은 6만원어치입니다. 60 플러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자, 근데 증빙이 말이죠.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적격 증빙이 아니니까 결산 재무제표 쪽에 보면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다 작성하는 거예요. 딱 클릭하시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2번 탭, 1번 탭이 있어요. 탭이 두 개예요. 2번 탭에다 입력하고 나서 1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1번 탭에다 여기다 쭉 입력을 할 텐데 거래 날짜 2024 0402 상호 호서문구 성명 이사랑 그 호서문구의 그 대표자 이름이에요. 이사랑 사업장이라는 건 주소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 사업자 번호 301 33 165 15 거래 금액 6만원. 자, 6만원 입력하고 엔터 쳤더니 구분란에 커서가 넘어가면서 표가 하나 딱 나타나죠. 예, 이 표가 나타나잖아요. 예, 이 표에 보면은 15번부터 35번까지니까 한 20가지, 예, 20가지의 사유가 나옵니다. 구분은 말하자면 사유가 되는데 이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구분에 해당되는 것은 가산세 제외예요. 그래서 읍면 지역 그 소재지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요 영수증에 호서문구가 2010 부발읍 뭐 부발읍 무슨 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5번에 해당이 됩니다. 가산세에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골. 예, 우리가 무슨 읍 무슨 면 하면은 시골이죠. 시골. 그 다음에 16번은 뭐예요? 금융보험 용역. 보험료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료. 만약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 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증빙이 뭐가 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해주나요? 현금 납부했으면 현금 영수증 안 해주나요?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뭐로 줍니까? 보험증권을 줘요. 보험증권. 언제부터 보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보험 기간입니다. 보험료는 얼마다. 그 보험 증권이 정규 증명서류가 아니죠. 그럴 때 이제 16번 비거주자와의 거래, 외국인과의 거래. 18번 농민, 어민들과의 거래. 19번 국가와의 거래. 20번 비영리 법인과 거래. 21번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 22번 사업의 양도 거래. 그래서 등등등등 해서 35번까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사유들이 예외가 되는 겁니다. 가산세가 예외되는 사유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방구에서 소모품 산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가산세 내야 돼요. 네. 아니면 가산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서문구에 가가지고 우리가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그래야 되고요.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받기 귀찮으니까 기업에서는 비용 지출할 때요 제일 편한 게 뭐예요? 회사 카드로. 회사 카드로 비용 지출하면 증빙을 신경 쓸 것이 없어요. 회사 카드로 비용 지출하면 증빙을 여러분이 갖추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자, 계정코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소모품비로 입력을 해줍니다. 830번 소모품비. 더블 클릭해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야 입력이 될 거예요. 조교에다가는 화일구입이라고 써줍니다. 화일구입.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에서 1번으로 이건 꼭 가봐야 돼요. 이게 영수증 수취 명세에서 1번은 뭐냐면 갑지라고나 할까요? 앞장. 앞장인데 앞장이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총계 몇 건에 얼마.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몇 건에 얼마.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건을 입력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집계가 된다고 봐요.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 쭉 입력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적격증빙을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거래가 1년간 가다 보면은 사원들이 이제 지키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서 아까처럼 구분에 해당되는 것도 있으면 그거는 어디에 집계될까요? 구분에 해당된 거 입력하면 여기 11번에 집계가 돼요. 11번. 우리처럼 지금처럼 비워놓으면 여기 12번에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식 같은 경우는 자동 저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닫으면서 저장을 하면 돼요. 이 탭을 영수증 수취명세서 요 닫기 탭 있잖아요. 여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물어봅니다. 작성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꼭 예.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가 우리가 뭐 앞에서 환경 설정한 거라든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나 전기분 손익계산서 뭐 거래처별 초기 2월 이런 거 입력할 때는 뭐 닫으면서 여러분 저장한 적 없죠? 그냥 닫으면 그냥 닫혔어요. 그거는 입력하는 순간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 수취명세에서는 입력하는 순간 저장이 안 돼요. 일단 메모리에만 남아있다가 그 탭을 닫으면 저장할 거냐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그때 닫으면서 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시험에서는 하나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합니다. 영수증 수취명에서 작성하는 거 FAT 1급 시험에서 한 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꼭 지시한 것만 작성하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작성하지는 않아요. 시험에서는 작성하라고 한 것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기 169페이지부터 우리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